살인적인 추위보다 더 차가운 진실이 세계 학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3000년간 믿어온 중국 중심 문명론이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강화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중국 갑골룬보다 200년이나 앞선다는 사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중국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며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세종대왕 시대 발명된 치구기는 중국보다 200년,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서양에선 중국의 속국으로만 알려진 조선이 사실은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 북한에서 발견된 고조선 문자 유물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철저히 감춰진 이 유물의 존재를 러시아 학자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고 언어학자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 년간 은폐된 충격적 진실을 밝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드디어 동아시아 문자와 문명의 발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여정이죠. 특히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맥락을 파헤치는 작업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기획회의가 시작되자 동료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은 항상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문화 전파의 흐름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죠. 정말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3명의 중요한 협력자를 영입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프랑스인 언어학자 미셸 듀폰, 한국인 역사학자 정윤, 그리고 중국인 학자 리우 교수였죠. 각각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는 그들과 함께하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첫 기획회의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논의했어요. 미셸 듀폰은 유럽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윤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을 강조했고, 리우 교수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했죠. 저는 이 세 전문가의 서로 다른 관점이 다큐멘터리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중국, 한국, 일본을 모두 방문하여 현지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자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죠. 특히 한자와 한글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역사 서술이 얼마나 중국 중심적인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문명이 주변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했고, 그 반대 방향의 가능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죠. 이런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촬영 일정이 확정되고 장비와 스태프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중국 안양이었죠. 상나라의 갑골룬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 우리는 한자의 기원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흥분과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역사적 발견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출발 당일, 우리 팀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모였어요. 미셸 듀폰은 프랑스에서, 정윤 교수는 서울에서, 리우 교수는 베이징에서 각각 비행기를 타고 합류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되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긴 비행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안양으로 향하는 국내선을 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중국 대륙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발전한 문명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안양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갑골문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상나라 시기에 귀중한 유물이 발굴된 이곳은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어요. 유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우 교수는 자랑스럽게 이곳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적지에 도착하자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뼈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것이 바로 갑골룬이었습니다. 3500년 전의 문자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리우 교수는 갑골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라며 중국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현지 박물관 큐레이터는 갑골문의 발견 과정과 해독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이 문자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발견 이후 중국 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해독되었다고 했죠. 그는 갑골문이 현대 한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문자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실제 갑골문 유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미셸 교수와 정윤 교수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질문을 던졌죠. 특히 정윤 교수는 갑골문의 특정 문양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현지 고고학자 중 한 명이 갑골문과 비슷한 문양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순간 리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즉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저의 프로듀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고고학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청동기 시대 유물의 갑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죠. 이 발견은 아직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어요. 리우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연구는 아직 신뢰할 수 없으며 한자는 분명히 중국 문명 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정윤 교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셸 교수는 문자의 발전이 항상 단일 문화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문화 간 교류와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이 의견에 정윤 교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윤 교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 만약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이나 고조선에서 비롯되었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죠. 정윤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다른 가능성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미셸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유럽 학계에서도 갑골문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 소개가 아닌 진실을 향한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 BBC 다큐멘터리 팀은 예상치 못한 발견의 연속을 경험했어요. 첫 촬영지인 경주는 신라의 천년 고도로 화려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주 고분 벽화를 살펴보던 중 갑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눈에 띄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윤 교수의 안내로 우리는 경주국립박물관에서 고대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양들이 중국 갑골문보다 형태적으로 더 원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죠.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원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두 학자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때때로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런 다양한 시각이 바로 우리 다큐멘터리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화도로 이동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발굴된 유물 중에는 한자의 초기 형태와 놀랍도록 비슷한 문양이 새겨진 도장이 있었어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정윤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200년은 더 오래되었다고 했죠. 이 발언은 촬영장의 긴장감을 불러왔어요. 리우 교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며 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셸 교수가 중재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으며 적어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강화도 유물에 대한 촬영을 마친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수장고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대 문자 유물들을 볼 수 있었죠. 박물관 연구원은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문자 체계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였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윤 교수는 이 유물들이 동이족 또는 고조선의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동이족은 고대 중국 기록에도 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부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던 중 미셸 교수가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유럽 학계에서도 갑골룬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다고 했죠. 미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부 유럽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자의 기원이 순수하게 중국 내부에서만 발전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구 자금을 얻기도 어려웠다고 했죠. 이런 학문적 편향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평양 근처의 고대 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실제 방문은 어려웠지만 학술 자료와 이전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유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죠. 이 자료들은 북부 한반도에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어요. 정윤 교수는 이러한 발견들이 중국보다 더 오래된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미셸 교수도 깊은 관심을 보였죠.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이 논쟁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무리하며 나는 이 여정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탐구가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은 기존의 역사관을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일본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죠. 한국 촬영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에 관한 놀라운 유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 시기의 발명품들은 나를 포함한 우리 팀 모두를 감탄하게 했죠. 첫 번째로 소개받은 것은 치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로 알려진 이 기구는 세종대왕 때인 1442년에 발명되었어요.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도구가 없었고 유럽에서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치우기는 중국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죠. 박물관 학예사는 이 치구기를 통해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하고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미셸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죠. 그는 중세 유럽에서도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도구가 없었다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본 것은 혼천이었습니다. 천체 관측 기구인 이 발명품은 정교한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죠. 학예사는 혼천이가 당시 유럽의 천문 관측 기구보다도 더 발전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학예사는 조선의 천문학이 매우 발달했으며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것이 조선시대 과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죠. 우리 모두 그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금속활자였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었어요. 실제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박물관에는 정교한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예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에 만들어졌으며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1455년에 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거의 80년의 차이가 있었죠. 미셸 교수는 특히 놀라워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직지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워했어요.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 유물들 앞에서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오래전부터 기술을 공유해왔으며 이런 발명품들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정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치우기와 같은 발명품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며
이는 조선의 독자적인 과학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이 단순한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국가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동아시아 역사가 얼마나 중국 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왔는지 실감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셸 교수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양에선 조선이 단순히 중국의 속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국가였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정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했죠.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지만 객관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팀 전체가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에서의 발견들이 우리 다큐멘터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이런 증거들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죠. 리우 교수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시각을 고수했지만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자의 기원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드러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마치 우리가 찾고 있는 역사의 진실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증거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첫날은 도쿄대학교 동아시아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토 교수는 일본 내 한자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사토 교수의 연구실은 오래된 서적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벽면에는 다양한 시대의 한자 변천사를 보여주는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일본은 한자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 전해받았다고 했죠. 삼국시대 백제의 왕인이 일본에 한자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한자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리우 교수는 끼어들며 반박했죠. 그것은 단지 전달 경로일 뿐이며 한자의 기원 자체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 고대 문서 중에는 한자가 동이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귀를 기울였어요. 사토 교수는 책장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죠. 그것은 에도시대 학자의 연구 기록이었는데 한자의 기원이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에 살았던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금기시되던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미셸 교수는 이 자료를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고 사토 교수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교토의 고대 사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1000년 이상 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승려가 한반도와 중국을 여행하며 기록한 여행일지였어요. 그 안에는 한자의 사용법이 한반도와 중국 지역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 차이점은 단순히 지역적 변형이 아닌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윤 교수는 조용히 말했죠. 이런 기록들이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였어요. 예상외로 일본 학생들은 한자의 기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역사는 항상 재해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상식이라도 새로운 증거 앞에서는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일본의 젊은 언어학자 타나카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자의 형태적 변화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연구였어요. 타나카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한자의 구조는 중국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 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견된다고 했죠. 이 말은 한자가 중국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퍼져나갔다는 기존 이론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미셸 교수와 정윤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타나카는 자신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결과가 나오면 꼭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일본 고대 사료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나라 시대 문헌에는 한자가 바다 너머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구절이 있었죠.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이를 한반도를 통한 전례로 해석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한자의 기원 자체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라고 보았습니다. 사토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자가 한반도 북부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사토 교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자 유물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사토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문화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갑골룸보다 오래된 문자, 유물과 일본의 고대 기록들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우리 팀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간의 동아시아 여행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할지가 중요한 과제였죠. 미셸 교수, 정윤 교수, 리우 교수 모두 런던에 모여 다큐멘터리의 최종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번 발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특별 세미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저명한 동양학 학자들로 구성되었죠.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발견한 한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고 학계의 의견을 듣고자 했어요. 세미나 당일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진행자로서 간략히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했죠.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동아시아 문자와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윤 교수는 한국에서 발견된 문자 유물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강화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죠. 이 유물에 새겨진 문양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200년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한자의 기원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윤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중국 학계 출신의 학자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국인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 측정 결과는 어떻게 검증되었나요? 단 하나의 유물로 기존 학설을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정윤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발견을 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셸 교수가 일본에서 발견한 고대 문헌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에도시대 학자의 연구 기록과 나라시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강조했죠.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고대 문헌에서 한자가 바다 넘어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자의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우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 학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견해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문화 교류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새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쏟아졌죠.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증거에 큰 관심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학술적 토론은 때로는 격렬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영국인 박사과정 학생은 이런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어요 라고 말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미셸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학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윤 교수도 동의했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한자의 기원이 기존 학설보다 더 복잡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문명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면에는 갑골룬과 유사하지만 더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었죠. 이는 중국 갑골룬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페트로프 교수를 런던으로 초청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죠. 스튜디오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유물의 중요성과 그동안 왜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이 유물은 냉전 시기에 발견되었고 정치적 이유로 서방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했죠. 페트로프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그가 가져온 자료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물에 대한 3D 재구성 영상도 제작했어요. 시청자들이 이 고대 문자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고 갑골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말이죠. 리우 교수에게도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유물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비슷한 문양이 있다고 해서 한자의 기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비약입니다. 그러나 미셸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동이족과 고조선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가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대 문헌과 최신 연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영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발견된 문자 유물의 연대와 형태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특히 문자의 구조적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죠. 다큐멘터리의 결론 부분에서 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야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일정이 확정되고 홍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이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특히 동아시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의 특별 시사회를 제안했죠. 방송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미셸 교수, 정윤 교수, 리우 교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다큐멘터리가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동의했어요. 정윤 교수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죠. 미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리우 교수도 비록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토론이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큐멘터리 방영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반응을 기다렸어요. 학계와 일반 대중이 우리의 발견과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대규모 논란이 즉각 터져 나오지는 않았죠. 대신 학계 내부에서 조용한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방송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은 세계 각지의 학자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다큐멘터리의 접근 방식에 호의적이었고 자신들의 연구와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젊은 학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에 큰 관심을 보였죠.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장은 한자의 기원이 기존 학설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대 문자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을 객관적으로 조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결론을 단정 짓기보다는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학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이메일과 학술지 기고문이 오가며 조심스러운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동이족의 문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옥스퍼드 대학의 한 고고학자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재고하게 합니다. 특히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라고 학술지에 기고했어요. 미셸 교수는 방송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학계는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은 유럽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물론 공식적으로 새로운 학설이 인정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학계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자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방송 한 달 후 BBC는 시청자 반응과 학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후속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초대되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해 토론했죠. 이 토론은 더 넓은 대중에게 이 주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 큰 인상을 남겼다고 했죠. 방송 이후 몇 개월 동안 여러 대학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고 일부 학자들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특히 고대 동아시아 문자의 비교 연구와 문명 교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 촬영 중 있었던 뒷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죠. 책 출판사와의 계약도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엘리자베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에서 동이족과 고조선의 문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역사적 패러다임이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살인적인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미는 영하 51도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아열대 기후의 대만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이틀 만에 10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일본에서는 3m 폭설 속 히트쇼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한파가 덮친 한 나라만이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 추위 대응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곧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과 이베이에서는 두 가지 한국 제품을 향한 전례 없는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늘어진 검은 솜덩이라 불리는 독특한 외투입니다. 또 하나는 바닥을 데우는 얇은 직사각형의 정체. 해외 소비자들은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비싸도 이 물건들을 구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극한의 추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왜 한국만이 천년의 지혜로 무장한 채 추위를 꺾을 수 있었을까요? 온열 좌석부터 온돌 문화까지 한파 속 생존의 열쇠를 쥔 한국의 따뜻한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북유럽 문학을 가르치는 안나 린드홀름이에요. 늘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그 겨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은 한국에 있는 제 딸 리나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핀란드의 전형적인 한겨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헬싱키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저는 아침부터 대학에서 19세기 핀란드 신화와 문학 강의를 끝내고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딸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였어요. 우리는 매일 이 시간에 짧게라도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메시지를 보내고 커피를 한 잔 마신 후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반가운 얼굴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을 텐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리나는 서울의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문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도 리나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리나의 프로필 사진 옆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죠.
리나는 항상 저에게 연락을 자주 했고 헬싱키를 떠나 서울로 간 이후에도 매일 연락을 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과한 걱정일 수도 있었겠지만 모성의 감각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연구실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죠. 강의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료 교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 계획을 모두 뒤로 미루고 노트북을 펼쳤죠. 검색창에 서울 뉴스라고 입력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영어로 된 한국 뉴스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 사고, 서울 재난, 서울 질병 같은 검색어로 최근 뉴스를 훑어보았지만 다행히 큰 사고나 재난은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리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스러운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앓고 있는 리나, 길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누워있는 리나,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려 연락을 못하고 있는 리나까지 상상했죠.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3일이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리나의 한국 친구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나가 서울에 도착한 후 사귄 친구였죠. 하지만 민지도 며칠 동안 리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학원 수업에서였고 리나가 조금 피곤해 보였다는 말만 전해주었죠. 민지가 리나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것으로 제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저는 핀란드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딸을 생각했죠. 리나가 서울로 떠난 것은 6개월 전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매료된 리나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결국 허락했던 그 결정이 이제는 후회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3일 후면 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방학 계획은 집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딸의 안전이 중요했어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남은 강의를 부탁하고 헬싱키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여행 일정을 확인하며 저는 다시 한번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당장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연구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진행해야 할 연구 계획과 논문 검토, 그리고 다음 학기 강의 준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리나뿐이었어요. 항공권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리나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받았어요. 리나는 아픈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아파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쉬어 있었고 중간중간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고열로 앓아누워 있었다고 했죠.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배터리가 다 닳아 연락도 못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야 기운을 차려 근처 편의점에서 새 충전기를 샀다고 했죠. 걱정스러운 질문을 쏟아내는 저에게 리나는 이미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녀왔고 약도 처방받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기운이 없는 것이 느껴졌죠. 특히 혼자 아파서 외로웠다는 말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어요. 저는 리나에게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리나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만류했지만 제가 강하게 주장하자 결국 동의했죠. 사실 그녀도 아플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다행히 이틀 후 헬싱키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죠. 한국은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고 언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뉴스에서 본 바로는 서울은 지금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딸을 향한 애정 앞에서 별것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겨울옷과 필수품들을 가방에 넣으며 핀란드의 추위에 익숙한 제가 한국의 겨울을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죠. 인터넷으로 서울의 날씨를 검색해보니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핀란드의 겨울과 비슷한 온도였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리나가 몇 주 전에 보내준 사진이 생각났어요. 서울의 겨울 풍경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사람들이 길게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죠. 당시에는 왜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그렇게까지 추운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핀란드 사람으로서 추위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과 낯선 나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그래도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딸과 그곳의 겨울 풍경을 상상했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고 저는 헬싱키 마이너스 반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여행객들로 붐볐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초조함을 느꼈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했지만 딸 리나에 대한 걱정으로 좀처럼 눈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올랐다가 다시 저물었어요. 비행기 스크린에 표시된 지도를 보니 우리는 러시아, 중국을 지나 서서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내방송에서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싱키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섬들과 고층 건물들의 실루엣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와 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짐을 꺼내기 시작할 때 저도 서둘러 기내 수납함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첫 인상은 정돈됨이었어요. 헬싱키 마이너스 반타 공항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탁 트인 천장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창,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의 내부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여행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들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에 다가갔을 때 심사관은 공식적이면서도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고 저는 딸이 아파서 보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님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낯선 나라에 막 도착한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가 공간을 채웠고 저는 그 속에서 북유럽 언어를 찾아보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짐은 꽤 빨리 나왔고 저는 서둘러 캐리어를 꺼내 공항 출구로 향했어요. 공항 도착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가이드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어떻게 서울 시내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리나는 독감으로 아파서 공항까지 마중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세한 교통 안내를 보내준 상태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니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거기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리나의 자취방이 있는 홍대 입구역으로 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공항철도 플랫폼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영어로 된 지도까지 건네주어 매우 고마웠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이곳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 명확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청결함으로 유명하지만 이곳 인천공항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하자 곧바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이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열차 안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다음 정류장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차 내 안내방송도 한국어 다음에 영어로 나와서 외국인인 저도 어디에 내려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외국인 여행객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로 향하는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넓은 고속도로와 공장지대가 보이다가 점차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헬싱키의 낮은 건물들과는 달리 서울은 높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평선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열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물결이 저를 반겼습니다. 서울역은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끌고 리나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 2호선 승강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거대한 서울역 내부에서 영어 안내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간단한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친절하게 지하철 승강장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지하철 2호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느낀 따뜻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좌석이 따뜻했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온열 좌석이라고 하는 한국 지하철의 특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하철은 빠른 속도로 서울 시내를 관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헬싱키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역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사 내부를 지나 출구로 향했어요. 리나가 알려준 4번 출구로 나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다양한 상점들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즐비했고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밤 시간이었음에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고 리나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몇 번 돌아 약 15분 정도 걸었을 때
저는 리나가 살고 있다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곧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건물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리나의 방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창백한 얼굴에 리나가 나타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열이 있는 듯 뜨거웠고 약간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가 왔구나라고 말하는 리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그래도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리나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밖의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특별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히터를 켜놓은 방의 따뜻함과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니 리나의 작은 공간은 아늑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나는 저를 위해 간단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대추차라고 했어요. 그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긴 여행으로 지친 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리나는 한국어 학원에서의 생활과 한국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계속해서 리나의 방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따뜻함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마침내 저는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물었고 리나는 웃으며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설명이었어요. 온돌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그 열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원리죠. 리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난방 시스템은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죠. 핀란드의 난방은 주로 라디에이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종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바닥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쾌적한 따뜻함을 제공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이런 세심한 배려 문화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효율성과 친절함, 지하철의 온열 좌석, 그리고 이 온돌 난방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피곤한 리나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잠자리를 준비했어요. 리나는 저를 위해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었죠.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온돌 바닥 위에 깔린 이불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불 위에 눕히자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하루 종일의 여행과 걱정으로 지친 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딸이 제 곁에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한국의 첫인상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러나 창가로 다가가자마자 저는 창문에 서린 서리를 보고 놀랐어요. 바깥 온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종종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리나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관찰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하루의 분주함이 느껴졌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추운 기온이었죠. 핀란드 사람으로서 추위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의 겨울 추위는 뭔가 달랐어요. 스치는 바람이 피부를 더 날카롭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창문을 다시 닫고 방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리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아침 인사를 나누며 저는 바깥 날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생각보다 춥다고 말했죠. 리나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앉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하고는 오늘 기온이 영하 15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은 척했어요. 핀란드에서는 겨울철 영하 20도도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속으로는 약간의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핀란드 사람으로서 한국의 추위 정도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에서 쉬어야 했고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우리가 필요한 식료품과 약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리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으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평소 핀란드에서 입던 겨울 코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방수 기능이 있는 두꺼운 코트였고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수년간 버텨왔던 신뢰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리나는 침대 옆 의자에 걸려있는 긴 패딩 점퍼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 보던 겨울 점퍼와는 달리 무릎까지 오는 긴 길이었어요. 리나는 그것을 롱패딩이라고 부르며 한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의심을 품으며 그 롱패딩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까지 두꺼운 옷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리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핀란드에서 가져온 제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강렬한 추위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베어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코와 뺨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나가 말한 롱패딩이 생각났어요. 자존심을 조금 접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리나의 롱패딩을 빌렸습니다. 그것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가자 차이는 확연했어요. 여전히 얼굴은 차가웠지만 몸통과 다리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 롱패딩의 효과에 놀라며 저는 리나의 지시대로 근처 슈퍼마켓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롱패딩이나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차가운 바람을 직접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선택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해 따뜻한 실내로 들어서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식료품을 고르면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식품들을 구경했어요. 생소한 채소들, 다양한 김치 종류, 그리고 수많은 라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리나가 적어준 목록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담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에서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약사의 도움으로 감기약과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약의 복용법을 설명해 주었고 딸의 빠른 회복을 빌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나는 제가 롱패딩을 입고 온 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춥다고요. 핀란드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핀란드는 건조하고 맑은 추위라면 한국은 습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추위였어요. 리나는 핀란드와 한국의 겨울 차이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추위가 체감 온도를 더 낮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또한 한국의 겨울바람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의 컨디션이 좀 나아지자
우리는 함께 가벼운 식사를 준비했어요. 리나는 한국식 죽을 끓이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쌀과 채소, 그리고 약간의 소고기를 넣은 죽은 아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 부드러운 죽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나가 완전히 회복되면 서울의 여러 명소를 함께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근처 동네를 조금씩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롱패딩의 힘을 빌려 한국의 추위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농담했죠. 다음 날 리나는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열도 거의 내렸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저는 리나가 더 쉴 수 있도록 하고 혼자서 근처 홍대 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롱패딩을 단단히 입고 리나가 추천한 목도리와 장갑까지 착용했어요. 홍대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패션숍, 카페, 레스토랑들이 즐비했고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활기찬 분위기에 이끌려 여러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가 있었어요. 특히 제 눈을 끈 것은 유자차라는 메뉴였습니다. 주문해보니 그것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의 차였어요. 레몬과 비슷하면서도 더 복합적인 향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음료는 차가운 날씨에 지친 제 몸을 녹여주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대처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도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마개나 모자를 써서 추위를 막고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추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추위에 굴하지 않고 일상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더 걷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했어요. 호기심에 다시 앉아보니 정말 의자가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영어로 이것이 온열 의자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추운 겨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딘가에 또 있을까요? 헬싱키의 버스 정류장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의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안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거리를 더 걷다 보니 골목 곳곳에서 특이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 노점상 앞에 멈춰 섰어요. 그곳에서는 붕어 모양의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유명한 붕어빵이었어요. 노점상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붕어빵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팥 앙금이 가득 든 속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붕어빵을 먹으며 계속 걷다 보니 또 다른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군고구마를 파는 곳이었어요. 커다란 드럼통에서 고구마를 구워 파는 모습이 이국적이면서도 정겨웠습니다. 한 개를 사서 먹어보니 그 달콤하고 포근한 맛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추운 날씨에 손을 녹이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완벽한 간식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네온 사인과 조명들이 켜지며 홍대 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거리의 활기도 더해졌어요. 저는 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 취해 계속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시간을 확인하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리나에게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리나가 좋아하는 과일과 음료를 몇 가지 더 샀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어 놀라웠습니다. 핀란드의 작은 슈퍼마켓과는 품목 구성이 많이 달랐어요. 원룸으로 돌아오자 리나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저는 홍대 거리에서의 경험을 리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버스 정류장 의자와 붕어빵, 군고구마에 대한 감상을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리나는 제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함께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과 남산타워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저녁 식사로 우리는 리나가 앱으로 주문한 한국식 치킨을 먹었습니다. 양념치킨이라는 것이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발라진 치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강한 향신료 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갔습니다. 특히 치킨과 함께 나온 백김치와의 조합이 절묘했어요. 식사 후 리나는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침대 위에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얇은 매트 같은 것이 깔려 있었어요. 리나는 그것을 전기장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매트에서 따뜻한 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겨울을 견디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리나의 말에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전기장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용법을 배우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실용적인 발명품인지 깨달았어요. 온돌이 바닥을 데워준다면 전기장판은 침대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이보다 더 완벽한 수면 환경이 있을까 싶었어요. 핀란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 말에 리나는 웃으며 이런 전기장판을 핀란드 친구들에게 선물로 사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했어요. 이렇게 실용적인 물건은 핀란드의 긴 겨울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롱패딩, 온열의자, 붕어빵과 군고구마,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모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한국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핀란드 사람으로서 한국의 추위를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리나의 컨디션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리고 기침도 훨씬 줄었어요. 그녀는 오늘 저에게 서울의 다른 명소들을 보여주겠다며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대가 컸어요. 이제 롱패딩의 힘을 빌려 한국의 추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리나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먼저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전통 가옥을 구경하고 이후 인사동을 거쳐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 전경을 감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바깥은 여전히 매서운 추위였지만 이제는 어제보다 훨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롱패딩에 목도리, 장갑, 그리고 리나가 추가로 빌려준 귀마개까지 착용하니 한결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저도 완전한 한국식 방한 패션을 갖추게 된 셈이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저는 차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빽빽한 건물들과 현대적인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곳곳에 전통적인 요소들도 보였습니다. 현대 건물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지붕, 빌딩 옆에 자리한 작은 사찰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 갑자기 전통 마을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기와 지붕은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어요. 한옥 골목을 걸으며 저는 문득 이 추위 속에서 옛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리나가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은 수백 년 전부터 온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지혜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운 좋게도 한 한옥 체험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바닥은 따뜻했어요. 가이드분이 전통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따라 흐르면서 방을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지혜가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옥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문화마다 다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해결책은 특별히 지혜롭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온돌과 같은 전통 지혜를 현대의 전기장판, 온열 의자 등으로 발전시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북촌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였어요. 상점들을 구경하며 우리는 따뜻한 전통차를 파는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에 지친 우리에게 따뜻한 쌍화차는 천국 같은 위로였어요. 찻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한국의 겨울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던 이 매서운 추위가 이제는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겨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겨울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저는 리나에게 핀란드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헬싱키의 하얀 설경과 얼어붙은 바다, 그리고 오로라가 춤추는 라플란드의 밤하늘에 대한 추억이었어요. 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독감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 거대한 도시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어요. 헬싱키는 작고 조용한 도시였지만 서울은 끝없이 펼쳐지는 활기찬 대도시였습니다. 그 규모와 에너지가 압도적이었어요. 리나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가리키며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 종로의 역사적인 건물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까지 모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복잡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더욱 떨어졌어요. 전망대 밖 테라스에 잠시 나갔다가 매서운 바람에 곧바로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겨울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 칼날 같은 바람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남산타워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쇼핑 중심지로 저녁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나가 추천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풍부한 맛과 향에 곧바로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깥 공기와 대조되는 뜨거운 된장찌개는 몸을 녹이는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하늘에서 춤추듯 내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은 도시의 네온사인 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저와 리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둘러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어요.
빌딩들과 거리 위에 하얗게 쌓이는 눈은 도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지만 미끄러운 길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귀한 순간을 놓치기 싫어 핸드폰으로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리나의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젖은 외투와 신발을 벗었어요. 방 안의 따뜻함이 얼어붙은 뺨과 손가락을 녹여주었습니다. 리나는 곧바로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원룸이 서울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계속해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리나는 내일 아침이면 서울이 눈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핀란드에서도 자주 눈을 보지만 이국적인 도시 서울의 설경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우리는 리나의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기로 했어요. 리나가 자막이 있는 인기 드라마를 골라주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드라마였지만 그 감정적인 연기와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에 곧 빠져들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입은 겨울 패션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역시 롱패딩은 빠지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는 동안 리나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 예절부터 연장자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적 표현들까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추위는 더해갔지만 온돌 바닥과 전기장판 덕분에 우리는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저에게 전기장판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시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온도 조절 버튼과 타이머 설정 방법까지 마치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한국 겨울의 전문가가 되었네요. 리나의 말에 웃으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편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독특한 겨울 문화를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리나는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경복궁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눈 덮인 고궁의 모습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삼청동과 경복궁 인근의 전통찻집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 온몸이 따뜻하게 감싸졌어요. 이런 편안함은 핀란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경험한 서울의 풍경과 맛, 그리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제 밤새 내린 눈이 서울을 새하얀 도화지로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리나도 일어나 창가로 다가와 눈 덮인 풍경을 감상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리나가 한국식 아침으로 간단한 죽과 몇 가지 반찬을 차렸어요. 따뜻한 죽은 차가운 겨울 아침에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아침 식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두꺼운 겨울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울 것 같아 레이어링에 신경 썼어요. 목도리와 장갑, 모자까지 모두 갖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예상대로 매우 추웠지만 눈 덮인 거리의 아름다움에 그런 불편함은 잊혀졌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신선한 눈밭 위를 걷는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눈 덮인 홍대 거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카페 라떼로 몸을 녹인 후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서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경복궁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눈 덮인 고궁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과 하얀 눈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입장권을 구매하고 궁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눈 덮인 넓은 뜰과 화려한 색채의 전통 건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이 공간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보존 노력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눈이 내린 후의 고궁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의 삼청동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섞인 건물들이 매력적이었어요. 리나는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작은 한옥 카페로 안내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통적인 한옥 구조와 현대적인 카페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무엇보다 이곳도 온돌 바닥이라 따뜻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전통차와 한과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는 눈 덮인 한옥마을의 풍경이 보였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그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리나는 이런 공간이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한다고 말했죠. 차를 마시며 리나와 나는 그녀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다는 이야기였죠. 특히 아플 때 이웃과 친구들이 보여준 관심과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리나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겨울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다니 놀라웠다고 했죠. 리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 역시 한국에서 그런 따뜻함을 느꼈죠.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들, 길을 알려주던 지나가는 학생, 그리고 약을 세심하게 설명해주던 약사까지.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들이 즐비한 시장은 활기찼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길거리 음식들이었어요. 호떡, 떡볶이, 어묵 등 다양한 음식들이 추운 날씨에 더욱 맛있어 보였죠. 시장에서 우리는 호떡을 사 먹었어요.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추운 날씨에 이보다 더 완벽한 간식이 있을까 싶었어요. 시장을 구경한 후 우리는 근처 찜질방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리나는 찜질방이 한국의 겨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죠.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새로운 문화 체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탈의실에서 리나의 안내에 따라 제공된 옷으로 갈아입고 찜질 공간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다양한 온도의 방들과 휴식 공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온돌 바닥에 누워 따뜻한 열기를 느끼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리나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또 하나의 지혜라고 설명했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이 한국의 겨울 문화 중 하나라고 했어요.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몸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 바깥의 추위도 한동안은 느껴지지 않았죠. 리나는 이것이 바로 찜질방의 마법이라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기로 했어요.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저녁을 즐겼죠.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완벽한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눈 덮인 경복궁, 아기자기한 삼청동, 활기찬 시장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특히 찜질방 경험은 제가 핀란드에 돌아가서 꼭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리나는 내일은 어디를 가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사실 이제는 특별히 어디를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보다 그저 리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살고 있는 이 따뜻한 문화의 나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강이었죠.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강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리나는 기뻐하며 내일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자고 제안했죠. 날씨가 허락한다면 자전거도 빌려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핀란드의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메시지로 전했어요. 특히 온돌과 전기장판, 찜질방 같은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다른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신기하다며 재미있어 했어요. 전기장판 위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문화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서적인 따뜻함이었어요. 온돌, 전기장판, 찜질방.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추위를 이겨내는 문화적 공간이었죠. 눈을 감으며 저는 내일의 한강 방문을 기대했어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생각에 설렜죠. 아마도 그곳에서도 한국 특유의 또 다른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기장판의 따뜻함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어제보다 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눈이 그치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모습이 기분 좋은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어요. 밤사이 쌓인 눈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서울의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죠. 리나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 한강 방문에 완벽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마쳤죠. 오늘도 저는 이제 익숙해진 롱패딩을 입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했어요. 핀란드에서 온 제가 한국의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죠. 집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는 그 감각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겨울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리나는 한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강이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고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것까지요. 여의도 한강공원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넓게 펼쳐진 한강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강과 하얀 눈으로 덮인 공원의 모습이 장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우리는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백그라운드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은 도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리나는 여름에는 이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물놀이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썰매를 타는 축제도 열린다고 했죠. 걷다가 우리는 한강변에 설치된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죠. 저는 지난번에 마셔본 유자차를 다시 주문했어요. 그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리나는 한국의 전통차인 대추차를 주문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리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점차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음식 문화,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그녀를 매료시켰다고 해요. 차를 마신 후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발견했죠. 리나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려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미끄러운 길이 걱정되었지만 대여소 직원이 제설 작업이 완료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알려주었죠. 우리는 2대의 자전거를 빌려 천천히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에 추위는 금방 잊혔죠.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자전거 위에서 보니 더욱 다이내믹하게 느껴졌어요. 때때로 멈춰 서서 사진을 찍거나 특별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죠. 자전거를 타던 중 저는 한강변에 설치된 특이한 시설을 발견했어요. 강변을 따라 여러 개의 돔 형태 구조물이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들은 따숨소라고 불리는 임시 온실이었어요. 리나는 이것이 겨울철 한강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임시 쉼터라고 설명해 주었죠. 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따숨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놀랍도록 따뜻했죠. 유리돔 형태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태양열로 자연스럽게 데워져 있었어요. 안에는 몇 개의 벤치가 있어 앉아서 쉴 수 있었고 작은 무료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었죠. 몇몇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쉼터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따뜻한 배려를 느꼈어요. 추운 겨울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이런 세심한 시설을 만들어 놓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국은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는 방법을 아는 나라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조금 더 달리다가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다는 리나의 말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그곳으로 향했죠. 광장시장이라고 불리는 이 전통시장은 여러 골목으로 이루어진 대형 실내 시장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저를 반겼죠. 시장 안은 밖의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열기와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데우고 있었죠. 우리는 다양한 노점상들 사이를 지나며 한국의 전통 음식과 공예품들을 구경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들이 많아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었죠. 리나의 추천으로 우리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먹어보았어요. 녹두로 만든 얇은 팬케이크 같은 이 음식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했죠. 따뜻하게 구워 나온 빈대떡을 먹으며 저는 또 한 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추운 겨울날 시장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의 맛은 특별했죠. 시장을 구경하던 중 우리는 한국 전통 옷인 한복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리나는 제게 한복을 입어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열정에 못 이겨 결국 한복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여러 한복 중에서 제게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을 추천해 주셨죠. 한복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선명한 색상과 우아한 선이 특징적이었죠. 입어보니 예상외로 따뜻했어요. 여러 겹의 천으로 만들어진 한복은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보온이 될 정도였죠. 가게 주인은 한복이 본래 계절에 따라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겨울용 한복은 두꺼운 직물로 만들어져 추위를 막아준다고 했죠. 한복을 입고 리나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시장 구경을 계속했어요. 다양한 물건들과 음식들을 구경하며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수백 년 된 전통 요리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전통 공예품들이 여전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에서 나와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리나가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안내했죠. 미래적인 디자인의 이 건물은 은빛 곡선형 외관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아스팔트와 하얀 눈 위에 우뚝 선 그 모습은 마치 외계 우주선 같았죠. DDP 내부에 들어서자 그 독특한 건축 디자인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내부 공간은 미래적이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었죠. 그 안에는 다양한 전시장과 디자인 숍, 그리고 카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전시를 구경하다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카페에 앉아 핫초콜릿을 마시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떠올렸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한강,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장,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DDP까지. 서울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도시였죠. 리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서울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공간으로 DDP 근처에 공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더 이른 시간에 방문했다면 그곳에서 저녁노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죠. 대신 우리는 다음번에 함께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말에 저는 문득 한국 여행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며칠 후면 핀란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남산타워 대신 이번에는 63빌딩으로 향했죠. 리나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63빌딩 전망대에 오르자 숨막히는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특히 한강을 따라 곡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다리의 불빛은 아름다운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전망대를 나와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인근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리나는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한국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을 추천했죠. 식당에 들어서자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이 독특했어요. 리나는 이것이 한국식 바비큐라고 설명해 주었죠. 신선한 돼지고기를 그릴에 구워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열이 테이블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어 추운 겨울날 더욱 좋은 식사 경험이었죠. 저는 리나가 알려준 대로 고기와 쌈장, 마늘, 그리고 각종 채소를 상추에 싸서 먹어보았어요. 여러 재료의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내려왔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감상했어요.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마치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내리는 것 같았죠. 홍대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정류장의 의자와 벽면이 따뜻했어요. 리나는 이것이 온열버스 정류장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핀란드에서도 추위에 대비한 시설들이 있지만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 경우는 보지 못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가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버스 안도 예상대로 따뜻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 동안 경험한 모든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온돌 바닥, 전기장판, 찜질방, 온열의자, 따숨소, 그리고 온열버스 정류장까지. 모두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는 한국인들의 지혜였죠. 홍대에 도착해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군것질거리를 사 먹었어요. 떡볶이와 어묵 국물의 매콤하고 따뜻한 맛이 추운 밤 공기를 녹여주었죠. 음식을 먹으며 서 있으니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열기가 우리를 감싸주었어요. 리나는 이런 길거리 음식 문화도 한국 겨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죠. 원룸에 돌아와 따뜻한 샤워를 하고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추운 겨울 도시가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도시였죠. 그것은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사람들의 배려와 지혜가 만들어낸 문화적 따뜻함이었어요. 핀란드에서도 추위에 대한 대비책은 많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핀란드가 튼튼한 벽과 효율적인 히팅 시스템으로 추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추위 속에서도 활동하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제 핀란드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지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왔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리나와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한국의 겨울 문화를 경험한 것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정을 나누는 문화는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 딸이 사랑하게 된 제2의 고향이자 이제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에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에 와야 할 것 같아. 이곳의 따뜻함을 너도 꼭 경험해봐야 해. 전기장판 위에 누우며 저는 내일 리나와 함께할 마지막 관광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핀란드로 돌아가면 꼭 챙겨가야 할 한국의 따뜻한 겨울 아이템 목록도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죠. 전기장판과 핫팩은 필수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와 문화에 정이 들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침 식사를 하며 리나와 함께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딸의 병간호를 위해 황급히 왔던 여행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화적 발견과 따뜻한 경험으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리나는 제가 한국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 마지막 쇼핑을 하기로 했죠. 리나가 추천한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지역으로 의류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었죠. 동대문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상품들이 저를 반겼어요. 거대한 쇼핑몰부터 작은 노점상까지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했죠. 우리는 먼저 리나가 자주 이용한다는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쇼핑몰 내부는 따뜻했고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죠. 저는 핀란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차, 독특한 디자인의 그릇들, 그리고 화장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담았죠. 특히 한국의 마스크팩은 핀란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러 종류를 구매했어요. 쇼핑 도중 저는 한 가게에서 롱패딩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그 따뜻한 겨울 코트였죠. 리나는 제가 핀란드로 돌아가면 유용할 거라며 한 벌 사기를 권했어요. 여러 디자인을 입어보고 결국 심플한 네이비 색상의 롱패딩을 선택했죠. 평소 즐겨 입던 핀란드 스타일의 코트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는 이 두꺼운 패딩의 실용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한국의 생활용품 전문점이었어요. 리나는 이곳에서 전기장판을 사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비행기로 운반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가볍고 접었을 때 부피가 크지 않아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싱글 사이즈 전기장판 하나와 작은 크기의 전기방석도 추가했죠. 겨울이 긴 핀란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의 겨울 필수품인 핫팩을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주머니에 넣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회용 핫팩부터
전자레인지에 데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핫팩까지 다양한 종류를 골랐죠. 리나는 이런 작은 물건들이 핀란드의 추운 겨울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쇼핑을 계속하다가 우리는 우연히 한국 전통 방한용품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조각보라는 전통 패치워크 기법으로 만든 무릎 담요를 발견했죠. 다양한 색상의 천 조각들이 아름답게 이어진 이 담요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가게 주인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겨울철 무릎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던 물건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저는 그 아름다운 디자인과 실용성에 반해 한 장 구매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방한용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배가 고파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마지막 한식을 먹기로 했죠. 리나는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했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이 매콤한 찌개는 추운 날씨에 몸을 데우기 완벽한 음식이었죠. 부드러운 순두부와 해산물, 그리고 매콤한 국물의 조합이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쇼핑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간식들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향했죠. 리나는 제가 좋아했던 유자차와 대추차 티백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과자와 라면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매운 라면은 핀란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 종류를 선택했죠.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의 겨울음료인 식혜와 수정과가 담긴 페트병을 발견했어요. 리나는 이 전통 음료들이 겨울철 인기 있는 음료라고 설명해 주었죠. 한 병씩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맛보았는데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풍미가 있었어요. 이런 맛은 핀란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쇼핑을 마치고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로 캐리어가 가득 찼죠. 전기장판과 롱패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을지 고민했어요. 결국 롱패딩은 입고 가기로 결정했고 전기장판은 압축팩을 사용해 최대한 부피를 줄였죠. 짐을 싸는 동안 리나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특히 제가 처음 롱패딩을 거부했던 일, 온돌바닥에 놀랐던 순간, 그리고 전기장판의 따뜻함에 감동했던 기억 등을 회상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다 싸고 원룸을 정리한 후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리나가 좋아하는 카페에 들렀어요. 그곳은 통유리창으로 된 아늑한 공간이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준 의미에 대해 생각했어요. 리나에게 이번 방문이 단순한 병간호를 넘어 제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 특히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는 지혜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리나는 기뻐하며 다음에는 여름에 방문해보라고 권했어요. 한국의 여름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죠.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섦과 지금의 익숙함을 비교했죠. 불과 일주일 만에 이곳이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리나는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들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면세점에서 추가로 한국의 유명 화장품과 술을 구입했죠. 특히 리나가 추천한 막걸리와 소주는 핀란드 친구들과 나눠 마실 생각에 몇 병 더 샀어요. 면세점 쇼핑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리나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순간이었죠. 그녀를 꼭 안아주며 이번 방문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딸의 아픔 때문에 급하게 왔던 여행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죠. 리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리나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죠. 출국장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짐 속의 선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롱패딩은 이미 입고 있었고 전기장판, 핫팩, 조각보,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과 음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겨울 문화를 담고 있었죠. 물리적인 물건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지혜를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처음 느꼈던 한국 겨울의 날카로운 추위, 롱패딩의 따뜻함을 발견했던 순간, 온돌 바닥과 전기장판의 아늑함, 찜질방에서의 편안한 휴식, 그리고 온열버스 정류장의 세심한 배려까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곧 구름 위로 올라가 한국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가방 속에는 한국의 겨울 문화와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비행 중 저는 리나가 선물해준 여행용 목베개와 담요를 꺼냈어요. 그것들은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예쁜 디자인이었죠. 목베개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 핫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리나는 이것이 한국에서 겨울 여행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목베개를 목에 두르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지혜도 한국에서 배워간 소중한 경험이었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장에 정리했어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순간들, 새롭게 배운 것들,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장소들을 자세히 적었죠. 다음에는 여름에 방문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기록했어요. 헬싱키에 도착하자 익숙한 핀란드의 겨울이 저를 맞이했어요.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와 하얀 눈으로 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롱패딩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후드를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한법이 이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간략하게 전했죠. 특히 가져온 전기장판과 핫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어서 빨리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는 제가 입고 있는 롱패딩을 보고 놀라워했죠. 평소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제가 이렇게 트렌디한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나 봐요. 저는 웃으며 이 롱패딩이 얼마나 따뜻한지 설명했죠.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전기장판이었죠. 남편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 얇은 매트가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즉시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고 플러그를 연결했죠. 설정 온도를 중간으로 맞추고 잠시 기다린 후 남편에게 손을 올려보라고 했어요. 그가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느끼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어서 다른 선물들도 하나씩 꺼냈어요. 핫팩, 한국차, 과자, 화장품, 그리고 조각보까지. 각 물건마다 한국에서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남편은 특히 전통 조각보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저는 그것을 소파에 펼치고 남편과 함께 앉았죠. 차가운 핀란드의 겨울 저녁이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따뜻함으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아늑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매운 국물에 남편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관심을 보였죠.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온돌 문화, 찜질방 체험, 온열버스 정류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모든 이야기가 새롭고 흥미로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전기장판을 더 높은 온도로 설정했어요. 남편이 일어났을 때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전기장판의 아늑한 온기에 놀라워했어요. 그는 겨울 내내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죠.
아침 식사로는 한국에서 가져온 유자차를 끓였어요.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가 부엌에 퍼졌죠. 남편은 처음 맛보는 유자차의 풍미에 즐거워했어요. 저는 이 차가 한국에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죠. 그날 오후 가까운 친구 2명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해 주러 왔죠. 저는 그들에게도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핫팩, 마스크팩, 그리고 몇 가지 한국 과자를 선물했죠.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전기장판을 직접 보여주자 친구들은 매우 궁금해했어요. 실제로 체험해보고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말하는 동안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이 추위에 대처하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에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겨울 문화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찾는 지혜라고 설명했어요. 온돌, 전기장판, 찜질방, 그리고 길거리 음식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친구들이 떠난 후 저는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핀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특히 전기장판은 남편과 친구들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어요. 리나는 기뻐하며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답했죠.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 것을 넘어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제 일상에 통합하는 경험이었죠. 한국의 겨울 문화는 이제 제 겨울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급하게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풍요로운 경험으로 확장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고 나누는 문화였죠.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의 따뜻한 겨울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의 또 다른 계절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핀란드의 겨울 속에서도 한국의 따뜻함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기념품이 아니라 제 삶과 생각을 풍요롭게 해준 소중한 경험과 지혜였죠. 한국의 겨울은 제게 추위를 이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더 큰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제 삶의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